중국 사람들은 집 사는데 미쳤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악의적인 접근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영상이 우리 공영방송 KBS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강하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에서 보다 객관적인 중국의 모습을 전달하여 우리 사회의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쿠 페페입니다. 2019년 3월 28일에 방영이 되었던 중국 부동산 버블의 실체라는 영상이 현재 다양한 SNS를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2019년 3월 당시 방영이 됐을 때 시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영상이 2020년 2월에 다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더니 현재 약 123만 명이라는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현지에 사는 입장에서 이 영상을 봤을 때에는요, 저는 이 영상이 굉장히 기획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BS가 공영방송이라면 어떤 사건과 현상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선 다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쉽게도 이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악의적인 접근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목대로 중국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다 보면 중국인의 투기 심리라는 쪽으로 집중을 해서 원래 본질과는 좀 다른, 오히려 중국인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겨냥한 듯한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 역시 중국 부동산 시장에는 일정 수준의 버블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에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라면 왜 중국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그런 식의 투자가 중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잣대로 접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중국 사람들의 심리를 이상한 것으로 묘사를 함으로써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로 중국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과연 이 영상이 우리 공영방송 KBS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강하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이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KBS의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의 실체라는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두 편에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에서는 도대체 이 다큐멘터리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볼 때 한국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KBS의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의 실체라는 다큐멘터리가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균형 있게 다뤄준 것이 아니고 공급 측면을 과대하게 강조를 함으로써 마치 공급 과잉이 계속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시장의 룰, 중국말로 하면 항칭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시장의 룰에 대한 언급이 없이 단지 한국적인 시각으로만 다룸으로써 중국 시장을 굉장히 비합리적인 시장으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이었는데요.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KBS 다큐멘터리가 시장과 수요를 균형 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도시화율이라는 지표를 알고 계신가요? 도시화율이란 그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 거주민의 인구를 분자로 하고 전체 인구를 분모로 했을 때 나오는 수치가 도시화율입니다. 자, 이 도시화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은 대부분 90%에 육박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가 간신히 되는 그 정도의 수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매년 평균적으로 1.4%가량 도시화율이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요, 도시화율이라는 게 농촌이 도시로 변하면서 도시화율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사실상은 농촌 거주 인구가 도시 거주 인구로
변환이 되면서 생기는 것이 도시화율을 올리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과거 농촌에 살던 인구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집중이 됐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국의 도시화율이 급상승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중국의 매년 증가하는 도시화율이 약 1.4%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구수로 환산하면 약 2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매년 2천만 명 정도의 사람이 자기 호적과 같은 것이 기존의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매년 중국에서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약 1100만에서 1400만 쌍 정도가 됩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는 이들의 수는 매년 700에서 800만 명 정도는 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치면 매년 3700만 명에서 4200만 명 정도의 유효 수요가 도시로 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집 한 채에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 수치를 셋으로 나눠보겠습니다. 3으로 나누면 적어도 매년 1200에서 1400만 채 정도의 주택이 신규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중국의 실제 주택 공급량, 그러니까 건설해서 분양을 해서 나오는 수량은요, 매년 700에서 800만 채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즉 공급이 이미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2018년도 이후 중국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 규제책을 풀어놓으면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마진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때문에 2019년도부터는 그나마 있던 주택 공급량도 사실상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KBS에서 다루지 않아서 제가 좀 황당했던 부분이 중국에 있는 이 후커우라는 제조입니다. 후커우를 한국식으로 읽으면 호구라고 읽는데요. 중국은 이 후커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울릉도 살던 사람도 서울에 와서 전세라도 구하면 그 주민센터에 등록을 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 해당 행정구역에 편입이 됩니다. 근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자기 후코가 있는 한 그 후코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이 도시를 개발하면서 주요 대도시에서 후코를 이용을 한 도시 성장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것을 이제 인진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우수한 인재들을 갖다가 우리 도시에 끌어들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즉 어떠한 인재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 도시에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인재가 내 도시에서 집을 사야지 그 자격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계속 자녀들도 낳고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면서 이 도시에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농촌이나 작은 도시에 후코를 가지고 있다면 본인 스스로와 자기 자녀들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도시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살아야겠다라는 강한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중국 사람들이 도시로 집중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 결혼할 때마다 새로 주택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복리분방제라고 해서 특별히 집을 사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분배를 해주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시장경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자녀를 위해서 미리 구매하려는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자, 내가 우리 가족이 살 집이 있다. 하지만 그 다음 걱정은 내 자녀들이 결혼할 때 살 집을 미리 준비해야겠다. 왜? 집값이 계속 올라서 나중에 얘네들이 컸을 때는 집값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집을 한 채 더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자녀를 위한 수요일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서 카운팅이 안 되는 수요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시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 주택이 노후화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이제 은퇴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자기 집을 떠나서 이제 스스로 결혼을 했다든지 그렇다면 더 이상 그곳에서 살기보다는 조금 더 편하고 좋은 환경, 깔끔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개선방이라고 합니다. 가이샨방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중국에서 주택과 관련된 수요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중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 사람은 대부분 다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에 살아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은요, 중국 사람하고 같이 안 살아서 그럽니다. 저는 지금 가족이 저를 빼고 다 중국 사람인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해보면 집 사는 거에 대한 고민이 거의 생활의 1순위입니다. 이건 한국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을 KBS에서 다뤄주지 않고 그냥 이상한 방식으로 매도했다는 점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KBS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느꼈던 두 번째 부분, 중국 시장의 룰, 중국의 항칭을 설명해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돈만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이 사람은 지금 집이 뭐 3채, 4채가 있고 뭐 10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식으로 집을 투자를 한다라는 식으로 다큐멘터리가 나왔던데요. 이건 역시 앞뒤 관계를 가리지 않고 그냥 현상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중국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를 동경하는 것은 있는데요. 마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조금 없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가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이 여유 현금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소비 자극 요소가 많기 때문에 뭐 그걸로 차를 산다든지 뭐 가방을 산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저축률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우리만큼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것을 수치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중국, 한국, 미국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62%, 미국은 30%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 부동산 투자 비중이 낮다고 해서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보는 눈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부동산 외에 금융상품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부동산과 더불어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를 하기 유리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부동산에 과하게 집중될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외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중국은 여러분이 아마 실제로 와보시면은 발견하시겠지만 금융상품의 접근성도 굉장히 어렵고요. 종류도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 교민들이나 주재원들이 이용하는 것 중에 이제, 리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중국에서는 큰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작은 목돈 정도를 단기적으로 예금 넣어놓는 것보다는 낫다 해가지고 놓는 정도입니다. 주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 입장에서 현금을 놔둘 바에는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으로서 활용이 되는 게 부동산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조금 이상한 곳은 한국입니다. 한국은 금융상품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 비중이 6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 금융투자도 많이 하지만 가장 큰 돈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이고 평등한 관점에서 놓고 얘기를 해야지, 무작정 중국에서 집을 많이 산 사람 하나 둘을 뽑아가지고 놓고 중국 사람들은 집 사는데 미쳤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빈집으로 그냥 놓아둔다. 자,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빈집 상태라는 말하고 미분양이 됐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시장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터지면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추가적으로 건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집 상태로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는요, 그것이 다 분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분양을 받았으면은 그것을 월세나 뭐 연세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굴려야지 왜 그거를 비워놓느냐, 이거를 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한국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요, 특정 시점을 지나면서부터 매매 차익을 실현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임대 사업이라든지 수익형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발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중국은 매매 차익이 굉장히 손쉽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매 차익의 유혹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에서는요, 월세 세입자를 받는 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말썽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세입자들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선 집주인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웬만하면은 그냥 매매 차익을 실현하려고 그러지 굳이 임대를 갖다 돌리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를 돌리는 거는 본인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중요한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면 그때 이런 물건들이 임대 시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소득세처럼 부동산 자산에 대한 보유세 개념이 없습니다. 처음에 살 때 취득세, 그 다음에 나중에 팔 때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게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부담도 한국보다는 더 적죠.
자,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에서 또 제가 놀랐던 부분은요, 나레이션에서 그런데 내부는 다소 충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하이에 있는 빈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에 전부 다 시멘트로 돼 있다 이거죠.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그냥 중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한국 사람이 보면은요, 야, 이거는 정말 비합리적이다 라고 느끼기에 충분한 그런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인테리어가 안 되고 시멘트로 놔두는 거를 중국말로 마오피라고 합니다. 요즘엔 조금 좋은 말이 나와서 칭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고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놔두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실제로 살고 저도 알게 된 내용이고요. 그 전에 제가 뭐 중문과를 나왔거나 뭐 중국 관련된 뭐 MBA 석사를 받았다든지 이런 거를 해도 몰랐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간단한 이유예요. 중국은요, 집이 새집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집에 옛날에 누가 살았던 집에 들어가면은요, 그 집이 새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프리미엄이 높은 집은 어떤 집이냐면은요, 아무도 살지 않았던 집에 신랑 신부가 그 집에 처음으로 입주를 하는 겁니다. 이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중국의 일반적인 사회 문화에서는 결혼을 시작할 때 길조로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임차인을 들여가지고 이 집을 새집 상태에서 아닌 상태로 만들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이제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처음 신혼집을 한국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아주 작은 집이었지만 제 돈으로 집을 전세를 끼고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세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고 있죠. 제가 결혼을 할 때 아내하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처갓집에서 다들 경악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새 집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크기도 얼마 안 크지 않느냐 하면서 경악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게임의 룰을 모르니까 발생하는 일이죠. 똑같습니다. 한국도 중국의 룰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그때 이제 우리가 그쪽 상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KBS의 이번 다큐멘터리는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마치 중국이 매우 비합리적이라는 식으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것은 균형을 잃은 시각이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거는 좀 의도적으로 왜곡을 하고 있다라고 느꼈던 부분인데요. 굉장히 놀라고 속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실망했습니다. 자, 여기 다큐멘터리에서 실제로 방문을 해가지고 촬영을 했던 장소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경과 천진 사이에 위치를 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별장촌이다라고 해서 경진신성이라는 데를 소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상하이에 위치를 하고 있는 성시 위롱완이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개만 제가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경진신성에서 경은 북경이고요, 진은 천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북경과 천진 사이에 있는 새로운 도시다 이런 의미로 경진신성이라는 이름을 했죠. 성이 들어가면 굉장히 큰 도시처럼 생긴 그런 단지를 의미합니다. 자금성 할 때 그 성자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지도에서 위치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의도적으로 이거는 왜곡했다라고 느끼냐면요, 이 위치는요 정말로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위치입니다. 북경이 있고 천진이 있잖아요. 둘 다 굉장히 큰 대도시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는요 사실상 거의 농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구조입니다. 중국은 빈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스팟스팟으로 있고 그 사이가 다 비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경진신성은 거기에 있는 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는 처음부터 조금 중국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거주를 하기 위한 단지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는 사놓고선 그냥 장기 투자로 두든지 주말이라든지 언제 바람 쐬러 올 때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가이샨팡 개념으로다가 사는 거지 여기에서 실제로 살려고 만드는 집이 아닙니다. 이런 컨셉의 집이 한국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어있는 것을 보고 경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9년도 3월에 경진신성의 빈집 실태를 보도록 했는데요. 그 이후에 경진신성이 그러면 가격이 추락을 했느냐? 현재 약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가격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례인 것처럼 상하이에 있는 성시 위롱완이라는 단지를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작정을 하고 찍은 데 같아요. 왜냐하면 상하이시가 있으면 이 단지는요 굉장히 북쪽 끝에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거의 의정부급입니다. 그 의정부 계신 분들은 좀 속상하셨다면 죄송하고요. 근데 이제 비유를 든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상하이에 있는 지하철 8호선의 북쪽 끝에 있는 역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를 가야지 있는 단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단지 자체가 상하이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핫한 단지가 아니고요. 굉장히 변방에 있는 단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단지가 상하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심지거나 핫한 단지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이 단지가 당시 19년도 3월 이후 현재까지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본 결과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중국은 다 문제가 있다, 중국은 다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은 그거는 언젠가 떨어질 거품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죠. 가격이 유지가 되거나 소폭 올랐다고 해도 언젠가는 이제 떨어질 거야. 물론 이제 그런 버블 리스크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버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면 한국도 있는 겁니다. 동남아에 있는 다른 국가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겠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충격적으로 이거는 작정하고 왜곡을 했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2019년도 3월인 것 같습니다. 18년도 3월인지는 그건 확인은 안 되는데 중국의 양회라는 굉장히 중국의 그 국가적인 행사가 있죠. 거기에서 리커창이라는 중국의 중앙정부 총리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연설을 하는 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리커창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딱 그 부분만 찍어서 얘기를 드릴게요.经济出现新的下行压力.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경제에 새로운 하방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KBS 다큐멘터리에서 밑에 자막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고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선 이거는 조금 심했다라고 느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양회 마무리 자리에서 중국의 총리가 매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견해를 밝히는 건요. 연례 행사입니다. 온 세계 기자들이 그걸 다 봅니다. 중국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총리라는 자리가 나라의 살림살이,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총리가 얘기를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디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표가 여기다. 자, 그런데 요 사이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라는 패턴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 공식인데, 자, 이번에 얘기를 한 건 뭐냐면요. 새로운 하방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는요, 항상 있었어요. 하방 압력의 종류가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극복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KBS 다큐멘터리의 자막을 보면 원래는 하방 압력이 없었는데 하방 압력이 생긴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중국 부동산의 버블적인 거하고 합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왜곡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뒷부분에 가면은요, 뉴욕과 캐나다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중국 사람들이 투자를 했던 자금들로 인해서 이쪽 부동산 시장이 버블 리스크가 터지면서 붕괴가 됐다는 그런 식의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북미 쪽으로 자금이 이출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조금 민감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급은 조금 제가 조심해서 할게요. 제가 지금 중국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중국 부동산이잖아요. 자, 그럼 중국 사람이 투자를 했든 태국 사람이 했든 한국 사람이 했든 뉴욕은 뉴욕 부동산인 거고 캐나다는 캐나다 부동산이겠죠. 그런데 KBS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면 이거는 이 다큐멘터리의 초점이 중국 부동산에 있다는 게 아니고요. 중국 사람의 투기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KBS 다큐멘터리의 애청자입니다. 굉장히 좋은 다큐멘터리가 많은데 왜 이거를 이렇게 찍으셨을까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김영익 교수님, 제가 이제 경제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전부터 신문이나 뭐 뉴스에서 김영익 교수님 인터뷰하고 이런 게 있으면은 제가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 3프로 TV라는 데 나오셔서는 3월 중순 정도였죠. 중국 주식 쪽에 조금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권유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하셔서 중국은 2020년도 상반기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버블 리스크가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또 지금 와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은 예측의 적확도를 맞춘다기보다는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다. 이런 요인을 보면 이렇다. 자, 그러니까 제가 김여익 교수님을 탓하려는 게 아니고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에 그런 부분이 시청자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중국이 문제가 많다는 데 하나의 힘을 더 실는 듯한 그런 구성, 그 다음에 나레이션도 충격적이다라든지 뭐 공급이 너무 많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슬프고 긴장되는 음악을 깐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균형에서 어긋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KBS의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제가 중국 현장에서 살고 있고 중국과 관련된 일을 지금 25년 가까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19년도 3월에 나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또 찍었네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2월 달에 다시 이것이 유튜브에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시청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균형을 잃은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록 제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40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채널이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제 위치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다소간에 좀 무거운 내용이었었는데요.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한국에서 잘 모르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기본적인 룰,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90% 이상은요,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의 실패 사례 중에 하나로 한국이 언급될 때가 있습니다. 금융 분야의 상하이, 벤처 제조 쪽은 이제 선전 쪽이 뒤에 나온 도시가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에서 보다 객관적인 중국의 모습을 전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차코 페페입니다. 지난번 올렸던 KBS의 중국 부동산 관련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제가 좀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영상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에 이어서 KBS 다큐멘터리는 잠깐 잊고 진짜 객관적으로 중국 부동산 이슈가 한국 부동산 이슈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좀 양이 많다면 많고 해서 제 나름대로 좀 어떻게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서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영상 하나에 다 못 담으면 뒤로 좀 남겨서 영상 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내용들을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총 4가지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도시로 집중을 해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이 한국하고 중국이 완전히 다릅니다.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내용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부와 시장이 때때로 그 대척점에 쓰기도 하고 서로 눈치를 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는 어떤 균형감이 있습니다. 그 균형감에 대해서 서로 가지는 그 감이 한국하고 중국이 많이 다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사회 문화적으로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여를 하는 무게감과 의미가 한국과 중국이 다릅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한국 사람이 자꾸 문제 있다, 뭐 버블 있다, 혹은 서양 사람들이 중국 부동산 문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말고요, 실제로 중국에 사는 중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중국 부동산 문제가 뭐냐, 그것을 4번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4가지 구성을 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가 도시로 집중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 메커니즘이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해외 생활을 좀 하셨거나 아니면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결코 보편적인 특성을 가진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험과 시각을 가지고 다른 나라 부동산 시장을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한국에는 전세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전세라는 거는 전 세계에 거의 다른 나라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전세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서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던 시기에 이 돈을 이용을 해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에 적합한 방식인데요. 당연히 중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전체 국민의 90% 정도가 다 이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서울 지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이나 수도권에 올려오려고 하는 그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서울이나 혹은 수도권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는데 내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장만하기 어렵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또 모이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90% 이상은요,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지역, 그것도 더 중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몇 개 핫한 지역들이 있죠.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종종 언급하는 부동산 시장의 실패 사례 중에 하나로 한국이 언급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서울을 예로 들어볼게요. 서울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강남 집값입니다. 강남이 집값이 그렇게 비싸면 거기 안 살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다기보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기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남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강남이 제공할 수 있는 그 밸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강남의 밸류가 더 높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남과 비슷한 급의 다른 신도시들을 갖다가 계속 건설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실패합니다. 강남도 사실 60, 70년대에는 신도시로서 개발을 했었고 그 이전에 한국의 부동산의 중심은 강북이었습니다. 강남이 많은 경쟁 우위를 가져가다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 강남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특이하게도 부동산 시장 구조가요, 사다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지역은 B지역을 절대 못 뛰어넘습니다. B지역은 절대로 C지역을 못 뛰어넘습니다. 약간 이런 식의 계층식 구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C지역에 사시는 분이 야, 우리 동네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일이 전혀 없는데 이번에 올랐다 라고 하시면 아마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것이 B지역에 혹은 A지역에 굉장히 시설이 좋은 신축 단지가 들어가서 분양이 시작하면서 여기에 가격이 올라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A지역의 가격이 올라가서 B지역을 추월하느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A지역이 올라가니까 A지역이 B지역에 영향을 주고 B지역도 올라가니까 B지역이 C지역에 영향을 주고, 약간 이런 식의 구조가 한국에서는 많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바로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지방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도시로 오는 수요가 아니라 농촌 지역이나 아주 소도시 지역의 사람들이 인근 대도시로 오면서 발생하는 수요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왜 대도시로 오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도시에서 집을 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려고 하느냐, 가령 이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던 농촌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농사일을 하면 중국 돈으로 1200위안을 벌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도시에 와가지고 몸으로 그냥 때우는 일을 하면은요, 그 2배, 3배를 버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실수입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대도시에 가가지고 자기가 후크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것이 지금 중국 전체 농촌에서는요, 굉장히 유행합니다. 어느 정도로 유행을 하냐면요, 농촌에 있는 젊은 사람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주변에서 조금 안 좋게 봅니다. 너는 왜 다른 친구들처럼 도시에 가서 돈을 안 벌어오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젊은 사람들이 도시 지역에 가서 4년에서 6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선 이제 농촌에 와서 집도 고치고 아니면 더 좋은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더 좋은 환경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농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서로 보면서 또 서로 자극을 받고, 그래서 도시 지역에 가서 도시에 완전히 거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도시 지역에서 내가 몇 년 정도 돈을 벌려고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호구가 없는 상황에서 도시 지역에서 돈만 버는 사람들을 농민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국의 곳곳에서 염가 노동력을 제공을 함으로써 중국 도시 발전이 더 가속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공들의 삶이라는 거는요, 정말로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젊은 부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농촌에 남겨놓고 1년 내내 도시에서 일을 하다가 1년에 한 번 춘절 때 돌아가서 만나고, 그러면은 도시 지역에서 젊은 부부가 돈을 아끼려고요, 정말로 허름한 데서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데서 두 부부가 생활을 해요. 그것도 이제 독립된 공간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그런 데에서. 그러면서 가끔씩 애가 보고 싶어가지고 울고, 애는 또 애대로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울고, 이런 것들이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도시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농촌으로 왔다. 그럼 큰 돈이 되죠. 그 돈을 가지고선 결국 자기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으로 하려고 하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도시 지역에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느껴버리는 겁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 생활을 할 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는지를 봤잖아요. 그거를 돌아와서 자기 자식을 바라봤을 때에 찢어지는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농민공 중에 다시 농촌으로 복귀한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마음의 부담임과 동시에 사회에 대한 큰 불만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의 중국 정부가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이슈가 돼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부동산의 관점에서 보자면은요, 엄청난 수의 농민공들이 후쿠오가 없기 때문에 도시화율 지표에도 잡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도시 지역에 와서 집을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임대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집 하나에 뭐 6명 이상씩 사는, 그것도 굉장히 염가형 그런 집으로 몰려들어서 엄청난 임대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특화된 부동산들이 따로 있고요, 그런 지역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시는 동네는 한국 분들이 어지간해서는 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들자면요, 주성치 감독이 감독도 하고 주연도 했던 쿵푸 허슬이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 보면 굉장히 허름한 동네가 나오잖아요. 굳이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주인공들은 허름한 데 살지만 바로 옆엔 또 굉장히 번화한 도시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농민들이야 농민들이라고 치고, 그럼 소도시 사는 사람들은 왜 걔네도 대도시에 오려고 하느냐. 자, 중국에 성이 하나가 있으면요, 그 성 하나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만 합니다. 남한만 한데요, 땅덩이는 더 크죠. 그런데 그 안에 대도시가 1개 또는 2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다 땅이 비어 있어서 농촌이거나 아니면 몇 개의 소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농촌에 사는 사람들 말고 소도시에서 자기가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소도시 사는 사람들은요, 길을 쓰고 대도시에 오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 소도시도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계속 발전을 해가는데 대도시가 발전하는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의 격차라는 게 굉장히 벌어져 버려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 전만 해도 자기가 있는 소도시도 좀 더 좋아질 거다라는 희망이 좀 먹혔지만 지금은 굉장히 눈에 띄는 차이로 현격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인데 제가 조그만 노력을 더 하면 대도시에 있는 대학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평생을 이 작은 도시에서 사느냐 아니면 대도시에 가느냐, 이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특히 대도시에 있는 대학을 가면은요, 그 대학 다니는 동안 대학생 후코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쓰고 대도시를 갑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에 가서 더 좋은 조건에서 내가 발전을 하고 더 나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고 내 자녀 2세에게 더 좋은 성장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개의 경우에 그런데요, 대도시에서 출생한 친구가 있고 소도시에서 출생한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요, 둘이 성적이 똑같아도요, 대도시 출신에 있는 친구가 자기 도시에 있는 대학을 가기가 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국에서 유명한 얘기인데요, 제일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게 베이징이죠. 베이징에 있는 사람들은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베이징에 있는 대학에 가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사람을 뽑을 때 후코를 기준으로 TO를 짜요. 근데 베이징 후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만 괜찮아도 대학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유명한 베이징 대학이나 칭화대학교도 베이징 후코를 가진 친구가 갈 때는요, 다른 지역 친구들이 갈 때보다 훨씬 더 커트라인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 친구들은 그런 것들이 불만이고, 베이징 사람들은 베이징 사람대로 불만이죠.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전국에서 제일 뛰어난 놈들이 다 와서 나랑 경쟁을 해야 되느냐, 또 이런 또 불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학에 가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름 순서로 가나다 순으로 번호가 나오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근데 중국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후쿠오 기준으로 자기 대도시 출신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집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반장 부반장이 또 뽑힐 때 앞 사람들이 유리한 게 있고, 또 이 친구들이 나중에 공산당원으로 들어갈 때도 좀 더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어디에서 가든지 간에 이 후쿠오라는 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다 잘못됐다고 우선 다 때려 부시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중국은.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내 세대에서는 내가 이 대도시의 후크홀을 따는 것까지, 내 자녀는 대도시 애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크게 해주자. 자,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일부 소도시 젊은 사람들 중에는 대도시에 있는 대학을 갔다가 그 대도시에서 계속 남아서 발전하는 게 아니고 다시 소도시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왜일까요? 이런 것 부분들이 이제 중국 사회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 이 친구들은 소도시의 기득권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친구가 대도시에 가가지고 발전해서 고생해서 막 치열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소도시에서 살면은 이 친구가 비록 대도시 생활을 안 할지언정 평생 동안 집 걱정, 먹을 거 걱정, 돈 벌 걱정 없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직장도 다 보장이 되고요. 이런 친구들은 굳이 대도시에서 아동바동 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년, 20년 전부터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한국에서 쭉 살아가는 사람들, 우수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다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력은 있는데 남아있을 때에 경쟁하기가 불편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내가 제로 베이스고 나는 실력으로밖에 승부할 수 없다. 나는 아싸리 다른 나라를 가버리겠다. 그래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자기가 털을 잡고 내가 여기서 한번 새롭게 내 인생을 읽어보자, 이런 마인드들이 있는 분들인데,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매도가 되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 중국과 무슨 일만 생기면 이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보면 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너무 사람이 옛날에 집중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사회 문제로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조금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대도시로 사람들이 집중되는 것을 거대한 사회적인 역량이다, 에너지다, 이거를 잘 활용을 하자, 이런 관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서양에 차이나 이코노미 쿼털리라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 편집장을 하시는 분이 아서 크레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중국 경제라는 책을 써가지고 한국에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회 경제가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특정 시점이 되면은 그냥 단순히 도시화가 되는 것만으로도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각 개개인이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면서 건설 붐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경제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도시발전의 3단계 모델 중에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이제 자석 단계라고 그래서 농촌이 있고 도시가 있는데 똑같이 일을 해도 도시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자석처럼 농민들이 끌어당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건설 열풍 단계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여드니까 일할 때, 잠잘 때가 필요하겠죠. 근데 건설 자체가 하나의 일이 되다 보니까 특별히 무슨 능력이나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그것만으로 경제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생산 효율성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중진국 함정에 빠져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스마트 시티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특정 영역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경쟁 우위를 갖는 도시가 되는 거래요. 자, 예를 들어서 뉴욕과 런던 같은 경우에는 금융 분야에서 스마트 시티입니다. LA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스마트 시티가 됐고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라는 것을 가지고선 그 분야에서 또 특출난 지위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중국의 지금 대도시들은 누가 먼저 스마트 시티 단계까지 도달하느냐, 이런 거를 두고 좀 경쟁하는 구조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좀 윤곽이 나온 데는 금융 분야의 상하이, 벤처 제조 쪽은 이제 선전 쪽이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 윤곽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을 시사하느냐면요,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정부가 의욕적으로 이런 대도시로 몰려드는 수요를 경제 발전에 활용하고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성적으로 육성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뭐 A 지역보다는 B 지역이 좀 더 좋고 B 지역보다는 C 지역이 더 좋고 이렇게 딱 계층이 굳어져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국의 도시들은. 무슨 말이냐? 뒤에 나온 도시가 앞에 나온 도시를 앞지르기도 해요. 물론 이제 베이징, 상하이 이거는 흔들리지 않고 있지만 대표적인 예가 텐진이죠. 텐진이 원래 4대 직할시 중에 하나로 베이징, 상하이 다음이었어요. 근데 텐진은 10위권 안에 들락말락합니다. 오히려 광저우하고 션전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그 해당 도시 안에도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구가 절대 강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노원구가 신도시를 개발하고 하더니 너무나 좋아져요. 그래서 강남구를 앞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중국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은 굉장히 크기만 크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중국이 가진 강점이 뭐죠? 중국은 규모가 크고 일당 독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도시 발전을 시키냐면요, 누적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도시가 새롭게 어떤 거를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 중앙정부에 그걸 보고를 해요.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결과가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모델이 중앙에 누적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멀리 B 도시가 새로 건설이 되면은 A 도시에서 했던 이게 있는데 이게 너한테 적합할 것 같다, 한번 해봐. 자, 그러면 B 도시는 자기 역량을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도시에서 누적된 거를 그대로 흡수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도시가 전국에 있는 도시들 중에 최초로 강변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다. 그게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소득 수준하고 주민들의 문화적인 것들이 B도시에도 적용을 할 만하다. A도시의 그 성과를 그대로 B도시에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B도시에서 했는데 거기서 또 장단점이 있겠죠. A도시는 A도시대로 계속 장단점이 쌓이겠죠.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로. 그러다가 나중에 C도시, D도시에서 하다가 E도시까지 가면은요, A하고 B에서 했던 거는 이제 안 하고 C나 D가 했던 거를 가지고 합니다. 왜냐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단점은 빼버리고 장점을 계속 누적시키는 방향으로 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온 도시가 뒤로 가면 갈수록 생활 편의성이나 인프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도 원래 대도시에서 잘 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새로 생긴 도시를 무시하죠. 그거는 이제 인지상정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중국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회가 돼서 보신다면 눈에 띌 정도로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이렇게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장을 가거나 거기에 살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구도심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안 가는 사이에 그 주변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들을 고려를 해보면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살려고 그랬는데 집값도 너무 비싸고 힘들어요. 그런데 봤더니 저쪽에 시안이라는 도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시안이 집값도 싸요. 그런데 새로 신도시도 많이 짓고 그 안에서 환경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물가 수준도 나쁘지가 않고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는 도시랍니다. 그런데 교육 수준은 괜찮나 봤더니 시안에 있는 전국적인 좋은 대학교가 많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베이징이나 상하이 가서 살지 않고요, 그냥 시안 가서 평생 살면 됩니다. 이게 중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내가 서울에 안 가면은 어디 가서 살아도 나중에 이게 좀 걸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중국은 그게 없어요. 그래? 그러면 나 평생 시안에서 산다. 시안에다 다 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리고 거기 후커우를 따고 거기서 쭉 나가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한국과 중국을 어떻게 이제 도시에 사람이 집중하면서 부동산에 영향을 주느냐, 요거를 도시로 집중되는 인구 구조의 메커니즘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어느 정도 전달이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많은 한국 분들께서 모르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대기업 주재원도 해봤지만 이런 내용들은 대기업 주재원 분들도 잘 모르세요.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저처럼 아예 중국 사람들하고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면은 별로 볼 기회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참고하실 때에 이런 내용들도 같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4가지 중에 나머지 3가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5초만 투자를 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인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필요하면은 관공서도 옮겨버립니다. 정부에서 가격을 딱 막아둡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에서 보다 객관적인 중국의 모습을 전달드리고자 노력하는 차코페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있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서 시장과 정부 간의 균형점이 조금 다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집값이라는 게 상승을 하는데 한국에서 그 정부와 시장이 보는 시각이 중국의 정부 시장이 보는 시각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한국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요, 정권이 변할 때마다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외치는 어떤 방향성, 지향점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표심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이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분들은요, 한국은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상승률 정도만 집값이 올라가 주면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라는 의견을 좀 보여주고 계시고요. 반면에 정치인들은 고가 지역을 꼭 이슈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사회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라는 식으로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게 전체적으로 좋다, 이 정도의 어떤 커먼 센스가 정부나 시장이나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제 주변에 계신 중국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밖에서 사 먹는 옥수수도 가격이 올라가고 국수 같은 것도 가격이 올라가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당연하다. 다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너무 덜 올라갈 때가 문제가 된다,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진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입니다. 주로 이제 정부, 시장 조금 비슷할 것 같은데요. 한국은 다주택자를요, 보통 이렇게 안 부르고 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투기꾼이라고 부르면서 이분들이 시장을 굉장히 교란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러니까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뭐 이런 식의 구도를 많이 잡는 편이에요. 반면에 중국은 다주택자라는 게 결국 어떤 사람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가 새로 개발이 되고 확대가 되는 과정에서 민간의 투자 자금원으로 이 사람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 농민공을 비롯한 다양한 임대 수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다주택자들이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를 그냥 막무가내로 내버려 두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가이드를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 안에서는 너희가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해봐라. 또 막상 그렇게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잃기도 하고 이럽니다. 가지고 가이드를 잡아뒀다고 해서 그 안에서 뭐 다 돈 벌고 쉽게 뭐 하고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중국은 좀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한국과 중국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 정책, 그리고 그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벌써 한 20여 회 가까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반드시 안정화시키겠다, 잡힐 때까지 계속 정책을 내놓겠다, 뭐 이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역으로 이거를 20번이나 계속 이어왔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 정책의 효과가 확실하지 않지 않은가, 그것에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중국은요,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규제 정책은 다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도 중국에서 다 써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비시장적인 방법도 씁니다. 그러니까 시장주의 경제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아 하는 것도 중국은 서슴없이 씁니다. 그 밑바닥에는요, 이게 지금 뭐 시장주의든 뭐 시장주의가 아니든 간에 그런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있죠. 물론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대체 이게 시장적인 건지 비시장적인 건지도 모릅니다. 그냥 중국에서 쓰는 거니까요. 그렇고 이 파괴력이라는 거는요, 중국에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커먼 센스는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그냥 간다,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요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강합니다. 대표적인 걸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을 쓰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중국은 이것을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그게 더 낫다는 건 아니고요,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신도시 건설을 할 때에 분양가 커트라인을 딱 정해져 버립니다. 근데 이게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그 신도시 지역의 구축보다 가격을 더 낮게 잡아요. 근데 재밌는 게 구축보다 신축이 아파트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리고 시설도 훨씬 더 좋고요, 여러 가지 각종 편의시설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가격을 딱 막아둡니다. 막아놓는 이유는 젊은 층이 여기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농민들이 도시로 올 때, 신도시 거주할 때 최대한 문턱을 낮춰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것을 인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정부 정책이 뭐냐면요. 중국은 소유권하고 매매권을 분리시켜요.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집을 한 채 사시면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도 가지시고 매매권도 가지세요. 근데 중국은 소유권을 갖습니다. 소유권을 갖는다는 거를 어떤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소유가 가능하냐. 근데 이제 그건 옛날에 복리분방제 때는요. 국가에서 집을 다 책임을 져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유할 필요가 없었죠. 국가에서 그냥 분배를 해주는 어떤 복지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개혁개방하면서 90년대 후반부터는요. 서서히 부동산 시장이 시장화가 됩니다. 시장화가 된다는 거는요. 사유재산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그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정부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집을 철거를 해야든지 하면은요, 시장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중국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어요, 중국에. 그거를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매매권이라는 거를 분리를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중국 분들도 되게 많아요. 자기가 집을 소유하고는 있는데 아직 매매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입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매매권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거래 자체를 일어나지를 못하게 해버립니다. 이거 뭐 팔 사람이 있고 살 사람이 있어야지 이제 거래가 되는 건데, 매매권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 집을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부의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구매 제한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국말로는 시엔고라고 합니다. 그거는 크게 지역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량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 기준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 호구, 후코가 베이징이에요. 근데 제가 상해에 가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느냐. 저 집이 1000만 RMB짜리 집이 있어서 내가 돈이 돼서 살려고 해도 못 삽니다. 왜냐하면 상하이는 구매 제한을 걸어놔서 그래요. 그리고 그 구매 제한은 상하이에 후코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지 못한다. 이렇게 걸려 있어요. 자, 왜 이렇게 해놨냐면요. 그렇게 안 해놓으면은 돈 많은 대도시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집을 다 싹쓸이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버블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한 취지가 제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농민이나 소도시에서 온 친구들은 내가 이 도시에 살고 싶은데 아직 후코가 없다. 근데 내가 후코가 없다고 집을 못 사게 하면 어떠냐?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 사람이 해당 도시에서 2년, 3년, 긴 데는 5년도 있고요. 우리로 치면 4대 보험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대 보험 납부한 그 증명서가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에게 구매 자격을 줍니다. 가격, 외적인 요소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지역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수량 기준의 구매 제한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티엔진에 있는 사람이 호구가 티엔진 호구예요. 그런데 자기가 집이 이미 세 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텐진 시정부에서 티엔진 후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해 텐진에 집을 살 수 있고 그 수량은 세 채를 넘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정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추가 구매가 안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요. 그 시 안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계속 투자하는 거를 막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 제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가 시장이 조금 다운이 된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처럼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이거를 조금씩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은 평소에 자기가 매입 의사가 있던 그런 수요가 있던 사람들이 자기 돈을 꺼내서 시장에 푸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경기 진작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이 중국 정부에서 세밀하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 정부가 쓰는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이나 다양한 정책들은요, 부동산 시장을 억제시키기도 하지만 진작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강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정부가 시장을 꺼트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더불어서 중국은 개혁개방을 지나면서요, 서구 사회, 그 다음에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일본 이런 사례를 다 검토를 한 겁니다. 검토를 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이러한 거를 가져가야겠구나 라는 거를 미리 학습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 단순히 공산주의라 가지고 중국은 후진적이다, 이거는 전혀 지금 동떨어진 이해를 하고 계신 케이스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부동산 주택 공급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의아한 게 굉장히 핫한 인기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 공급을 계속 늘려버리면 이게 수요 공급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 하락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기는 이제 그냥 진입장벽을 높여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덜한 지역에 계속 신도시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너 저기 가서 살아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돈이 조금 부족하고 이러면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뭐 상관없다, 그런데 살아도 좋다 그러면 가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계속 좀 찝찝하거든요. 저희가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인데 저기는 가기가 어렵다, 이런 식의 어떤 정책적인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부는 자꾸 공급은 충분하다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시장에 계속 던져요. 제가 봤을 때 전국을 다 통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계속 짓는 거를 다 합쳐보면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몰리는 지역이 있고 안 몰리는 지역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통으로 봐도 되는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가, 아니면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추정을 제가 해봅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중국은요, 기본적으로 공급에 대해서요, 매력적인 신도시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데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이걸 얼마나 심하게 하느냐. 자, 우리나라는 강남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데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만들기 어렵죠. 왜? 거기에 있는 뭐 학군이라든지 이런 거를 건드리기도 어렵고, 정부 관공서도 막 많이 몰려있고, 문화시설도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조금 우리하고 다른 게요, 일당 독재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옮겨버립니다, 중국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있어요. 대학을 제일 잘 보냅니다. 그게 어떤 신도시를 육성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걸 옮겨버려요. 예를 들어서 관공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막 몰린다. 근데 필요하면은 관공서도 옮겨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이 기회가 가는 것이 더 맞다라는 식의 사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게 강합니다. 언제 나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일단 내가 있는 데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게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강해요, 제가 느껴보면.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주택 공급, 특히 아파트 쪽으로 중국도 많이 하는데요, 이거를 실제 수요보다 공급을 좀 더 많이 가져가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계속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급이 딱 평형을 맞췄을 때는 오히려 가격이 좀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공급이 조금 더 넉넉하게 가도록 중국 정부에서 유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재밌는 현상은 실제로 시공하고 시행하는 그 중국에서 개발상이라고 하죠. 개발업체들이 자기 마진이 낮으니까 그런 거를 참여를 안 하고 싶어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거를 좀 추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의 그 마찰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는 공급을 계속해가지고 밀어붙인다는 느낌, 그런 것을 좀 봤습니다. 중국과 한국 정부하고 시장 간에 좀 균형점이 조금 다릅니다. 균형감이 좀 다르고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린 것은 이게 한국하고 중국이 다르다는 내용이지 어느 한편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가 자기 사회에 맞는, 그리고 계속 발전되어 온 형태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됩니다. 다만 한국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너무 이제 동떨어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최대한 좀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괜찮았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5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새 집을 마련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모아서 이 신랑 집안의 전체적인 경제 능력과 은행에 놔두는 거는 돈 가치가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개념이, 한국에서는 조금 상상하기 어렵죠. 사회 발전이나 세상을 보는 안목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의 상황을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여러분께 전달드리는 차코 페페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부동산이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회 문화적으로 부동산, 집이라는 것이 갖는 무게감이 한국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중국에서 집이라는 개념은요, 젊은 사람이 사회생활의 시작점을 마련해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한국에서도 비슷하지만 중국은 그 개념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고요, 주변에서 그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원래 고대 중국에서는요,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신랑 집에서 신랑과 신부가 살 수 있는 새 집을 지어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부가 시집을 오면은 신랑 집에 귀속이 되는 그런 문화적인 의미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식을 낳으면은 신랑 쪽 성을 따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 쪽 집에서 더 많이 가져간다. 따라서 일종의 브라이드머니 개념으로 신랑 집에서 벽돌이나 뭐 흙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집을 한 채 지어주는데요. 신랑 집 가족들로만 안 되면 신랑 집의 친척들이 농사일을 잠시 제껴두고 시간을 빼서 몇 달이 걸려가지고 집을 한 채를 짓습니다. 그 지어진 집이 새로 지은 집이라고 해서 신방이라고 그래요. 신방. 방은 중국에서 이제 집이란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룸, 방이란 뜻인데 중국에서는 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현대사회로 오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시장 경제화가 되면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갑자기 애가 결혼을 한다고 아파트를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모아서 그것을 마련을 해줘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중국 경제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집 한 채를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완충기를 가져가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뭐 월세사에다가 전세사에다가 가는 그런 거라도 있는데 중국은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이 책임이 고스란히 신랑 부모한테 가는 구조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랑 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새 집을 마련을 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신부 집에서 오케이, 난 상관없다. 내가 집을 준비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됐으면 신랑 집의 부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되겠죠. 굉장히 큰 빚을 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야 되고요. 며느리가 큰 소리 치고 하는 거를 다 참고 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 나중에 애들이 태어났을 때 수시로 와가지고 애들을 봐줘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심지어는 이 아이들이 성을, 신부 쪽 성을 따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가진 집에서는요, 기를 쓰고선 집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딸이다. 그러면 주변에서 돈 벌었다고 축하를 해줍니다. 왜 돈 벌었다고 축하를 했는지 이제 이런 배경을 아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아들을 낳았다. 신랑 그 아버지 어머니가 태어난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얘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 줘야 되겠구나. 그 관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 중국인 사업가 분 중에 한 분이 원래 본인이 공무원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식이 둘이 다 아들이 나왔답니다. 근데 자기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 아들들의 집을 사줄 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공무원을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 장사에서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큰 부자가 됐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좋은 직장 놔두고 나와서 그렇게 모험을 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이 아들 가진 부모한테는 엄청난 프레셔가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 젊은 남자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이제 같이 결혼해서 살고 싶은데 이 남자가 자기 집을 안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신부 집에서 결혼을 동의를 안 해줘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둘이 뭐 도망쳐가지고 어디 동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신부도 서로 한계를 인정을 하고선 헤어진다든지, 남자도 내가 이제 충분히 능력이 없으니까 미안하다, 더 좋은 사람 만나라고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바라보는 신랑의 부모들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문화적인 그런 코드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이 안에 굉장히 중국 사회에 많은 사연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회생활의 시작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부동산, 집이라는 게 중국에서는 인정과 과시의 수단이 됩니다. 한국은 이제 결혼식을 하면은 결혼식장에서 뭐 다 하고 식사하시는 데 가서 또 인사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중국도 그 단계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식장에서 하는 거는 중요도가 20-30%밖에 안 돼요. 중요도 70-80% 정도는요, 신랑 신부가 자기 가족하고 아주 가까운 지인들 중심으로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신랑 신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는요, 굉장히 민감한 시간과 장소가 됩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가장 집중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둘이 이제 드레스하고 양복 입고 입장하는 때가 아니고요, 가까운 사람들을 모시고 이 사람들이 새로 살 그 신방, 새 집에 가는 그때입니다. 앞으로 신랑 신부가 여기서 살 거야 그러고 가는데 통상적으로 그거는 신랑 부모가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집 오면서 돈을 얼마나 썼겠구나, 인테리어 재질도 보고 가구나 이런 것도 다 보고,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신랑 집안의 전체적인 경제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죠. 만약에 어렵게 산 사람들이라 그거를 별로 이렇게 변변치 못하게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또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다. 그러면 굉장히 호화롭게 하겠죠. 사람들이 이 사람은 확실히 돈이 많구나. 이런 걸 다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자, 이것 이외에도 결혼과 별도로 중국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능력을 아주 짧게 설명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집이 한 채가 있든 열 채가 있든 간에 그래서 총 자산 합계가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그냥 저 사람 집이 5채야, 저 사람 집이 10채야, 그 말 한마디에서 나오는 이 무게감이 상당히 이 사람에 대한 인정, 신뢰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자기가 여러 개의 집을 가지고 있다가 용도에 맞춰서 이거는 임대를 주고, 이거는 그냥 비워놓고, 이건 내가 별장으로 쓰고, 이거는 우리의 장가가면 주려고 남겨놓고, 뭐 이런 식으로 용도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에서는 돈이 많아지면 꼭 하고 싶은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이 많아지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단순히 거주 용도로만 보는 게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세 번째, 중국에서는요, 집이 일종의 에너지바 역할을 합니다. 자, 에너지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개를 쌓아놨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서 먹는 거잖아요. 체력을 회복하고 다시 하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하나를 꺼내서 먹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이 부동산, 집이라는 게 일종의 현금성 자산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갑자기 크게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죠. 애가 굉장히 그 좋은 대학을 가서 돈이 많이 든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큰 돈이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으로서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을 해놓고 넣어놓으면 되지, 왜 그걸 굳이 부동산에 넣어놓느냐. 지난 편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중국은요, 사실상 은행 계좌하고 부동산 제외하고는요, 금융 상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놔두는 거는 돈 가치가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개념이 되니까 그럴 바에 부동산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가 좀 활성화된 지역에 놓는다면 현금성, 유동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겠죠. 때문에 중국에서 이 집이라는 거는요, 일종의 중장기 예적금과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부동산이 이런 역할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집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도시 발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드러내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도시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도시 혹은 다른 주요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을 해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 도시에 뭐가 들어서고 어떤 인프라가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이냐 등등, 이런 것을 아는 것이요,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지식이고 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중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이 사람이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전체 경제 상황하고 중국의 발전 방향까지 아울러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그냥 업무적으로 아는 사람들끼리라도 같이 밥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하면은 통상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 도시는 지금 이러이러한 게 주요 프로젝트인데 그런 부분이 된다면 이쪽 지역이 어떤 좋은 호재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지역에는 어떤 학교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한다면, 중국적인 감각으로 본다면은요, 그 사람은 전체적인 세상사를 보는 판단력이나 시각, 정보력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은 중국의 대기업의 높은 임원분이셨어요. 그분들이 자기 부하 직원들이 있는 식사 자리에서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자 본인들 그 회사가 있는 대도시에 앞으로 어떤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인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부하 직원들이 굉장히 경청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금 상상하기 어렵죠.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회사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기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아니고 사회 발전이나 세상을 보는 안목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문화는 한국에 없죠. 한국은 만약에 비슷한 얘기를 하면은 안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투기꾼 비슷하게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이 다른 측면을 알아보는 것 중에 세 번째로서 사회 문화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것이 갖는 무게감이 다르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최대한 좀 간략하고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만일 저희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딱 5초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